시작합니다. 아베의 엄청난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지지율이 밑바닥이었는데 중도 사퇴라는 한 방으로 아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베의 가장 큰 관심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평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 초안에서 헌법 구조가 개정되면 일본은 교전권을 가지는 보통 국가의 군사 강국이 됩니다. 군사 강국으로서의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면서 안보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한국과 영토 문제가 심화되고 북한과의 안보 충돌과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는 엄청난 꼼수로 극적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8월 중순만 하더라도 10월 25일에 다시 총선을 한다면 자민당은 22석이 줄어들고 야당은 33석이 늘어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오늘자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는 일본 국민들의 71%가 아베를 높이 평가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중도 사퇴했을 때에는 37%가 아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는 중도 사퇴라는 한 방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게 되었고 막후에서라도 아베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시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연일 아베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도 아베의 퇴진을 일본보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더 아쉬워하고 있다 라는 식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아베에 대한 칭송과 존경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아베는 지금 뒤에 숨어서 스가 내각이 선거관리 내각으로 국회 해산과 총선을 실시하면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지는 자민당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베는 결국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베의 엄청난 꼼수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가 70% 이상으로 뛰어오르면서 자민당의 완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2 이상의 자민당 의석이 확보 가능해졌습니다. 아베는 바로 헌법 개정의 기치를 들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되면서 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치고받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막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자폭하는 국가가 되는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이런 아베의 꼼수에 대해 중도 사퇴 이후에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말 아베의 중도 사퇴 회견 이후에 이미 아베의 도망이 아니다, 국회 해산과 총선의 디데이를 잡는 전략이다 라는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시바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차기 임시 총재는 선거관리 내각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그동안의 지지율이 밑바닥이었던 것을 반전시키고 높은 지지율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스스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나온 예측이 총재 선거 이후에 바로 국회 해산과 총선을 공지함으로써 10월 25일에 투표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신당 결성과 분열 소동으로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적으로는 1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완치를 하게 된 아베가 내년 10월 총재 선거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일본을 다시 강하게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회 해산과 선거는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올해 10월 이외에는 날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예산 편성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의 공세를 이겨내야 하고 4월 이후에는 이미 밀려서 하는 국회 해산이기 때문에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아직 정비가 되기 전에 해야 하고 아베에 대한 동정 여론과 안정된 정부에 대한 격려의 지지가 넘칠 때 후다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 요시히데가 스가 내각 출범 이후에 바로 국회 해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합당으로 거대 야당이 9월 15일에 출범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민주당의 10여 명의 의원들은 같은 날 또 다른 신당 창당 대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아베의 중도 사퇴로 일본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완전히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쏠렸다. 아베가 야당을 깨부수기 위해 일부러 중도 사퇴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자민당의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거나 20석에서 30석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당 후보의 단일화를 성공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10월 13일 국회 해산과 총선 실시를 공시하고 10월 25일에 투표하는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8월 29일과 30일에 실시한 전국 긴급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은 40.8%의 지지를 받았고 야당은 11.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도 이전 대비 20.9%나 뛰어오른 56.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병의 재발이라는 악재로 중도 사퇴를 한 아베에 대한 동정 여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최근 스가 요시히데를 만난 자리에서 조기 총선 승리로 정치적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야당을 문제없이 제압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 수가 있다. 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3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어서 외교 채널을 바로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월이나 12월 중에 도쿄올림픽 포기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도쿄올림픽 강행과 고투 여행 캠페인 등을 계속 단호하게 표명한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가정한다면 국회 해산과 총선은 필수입니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 만료보다 먼저 총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실시해서 여당이 승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임시 총재와 총리로서 국회 해산과 총선을 치러내면 각 계파는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면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해산과 총선 시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C19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먼저 생각해보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복잡하게 말을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황을 봐서 라는 식으로 밑밥을 뿌려놓은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받아들였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라는 것은 곧 긍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이루어질 국회 해산과 총선에 대한 전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에 대해 압도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베의 정치 스캔들을 온갖 억지와 당당함으로 전면에서 물리쳤고 코이케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발과 대꾸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각을 관리하면서 수많은 비밀 회의를 거듭했고 충성된 관료들을 일일이 컨트롤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 요시히데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담력도 있으며 정보력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는 도리어 아베의 얼굴을 전면에 내걸고 승부수를 띄우기까지 할 것이며 그렇다면 승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가가 욕심을 부려도 자민당 내의 파벌 구조를 보면 바지 사장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국 반도체가 사실상 끝났다는 이유, ASML, EUV 장비, 중국 수출 중단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렇다 할 만한 큰 소식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펀드 34조 원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이 이슈도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제목처럼 ASML이 앞으로 중국에게 차세대 EUV 장비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실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최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 네덜란드 ASML이 반도체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차세대 장비를 중국에 납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 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 5G 전략의 차질은 물론 첨단 반도체 자체 생산을 추진 중인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되면 그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화웨이의 이 5G 칩들은 대만의 TSMC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키우려던 중국 반도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네덜란드 ASML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 꿈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
ASML은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국영 SMIC에 올해 말까지 납품키로 했던 극자외선 즉 EUV 노광 장비 납품을 보류키로 했다고 일본의 니온게이지아이 신문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7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결정을 한 계기는 미국의 눈치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 한 관계자는 ASML은 중국에 최첨단 장비를 공급해 미국을 자극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납품을 일단 보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실제 이 EUV 노광 장비는 ASML이 독자 개발에 독점 생산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입니다. 실제 이 IDM 업체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조차도 이 ASML과의 관계선은 갑과 을이 뒤바뀌는 상황이 올 정도로 ASML은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대체 불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폭을 얼마나 미세하게 그리냐가 중요한 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ASML은 굉장히 막강한 업체인데요.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에 있어서 즉 반도체 성능 향상은 회로 선폭을 얼마나 미세하게 하느냐가 열쇠입니다. 결국 반도체 선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연산 처리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미세화가 진전될수록 반도체 생산 난이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장벽을 해결해주는 장비가 ASML의 EUV 노광 장비이고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개발된 이 EUV 노광 장비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이 지불해야 할 이 장비 가격은 대당 1,60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EUV 노광 장비 부피가 좀 큰데 이 장비 한 대가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LNG선 한 대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올부터 회로 선폭 14나노 제품의 시험 양산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EUV 기술이 필요한 단계는 7나노 이하 제품까지 기술이 진전된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장비를 당장 중국이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실적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자금을 등에 업고 대만 TSMC 등을 추격하려던 계획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스마트폰 등의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이에 따라 반도체 성능 향상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데 첨단 기술 도입은 지연되는 셈이기 때문이죠. 결국 ASML의 이런 모든 결정은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시장은 반도체 시장이며 자국 업체들인 퀄컴, 인텔, 마이크론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압박이 계속 유지될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ASML의 대중국 납품 보류는 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비위를 더 치지 않으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ASML은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ASML은 반도체 장비 부품의 약 20%를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삼성, TSMC 등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반도체 기업도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죠. 실제 작년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16%에 달해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게 되면 매출에 있어서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미중 마찰은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이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협회 세미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은 내년에 올해보다 7% 증가한 558억 달러로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인데요.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대만 등의 정체를 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죠. 중국은 ASML에게 있어서도 성장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한국의 35%에 이어 2위 시장이기 때문이죠. EUV 노광 장비 납품 계획이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 ASML은 미중 간 긴장 완화 상황을 보아가면서 납품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SML은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ASML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이번에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향후 중국 시장의 진입을 위해 중국 손을 들어도 중국이라도 과거의 ASML의 선택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번 ASML의 ML이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당장 중국의 반도체 제조 2025는 사실상 그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반도체와 대만 반도체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제조 2025 중국에 할 동안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삼성전자가 꾸준히 유지해온 메모리 초격차 전략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2030 비전을 선언하면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7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는 658억 달러, 약 76조 3천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는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 2위인 인텔 약 430억 달러보다 53%나 많은 수준이며 중국 모든 반도체 업체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나라를 상대하는 수준의 투자 금액인 거죠. 이게 이래서 반도체는 우리나라한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액은 증권가 추정 약 226조 원으로 인텔 약 227조 원 추정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런 과감한 투자의 결정은 삼성전자가 중국 메모리 스타트업을 멀찍이 따돌리는 한편 비메모리 강자인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삼성전자는 3분